중국군 연구기관이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대공 미사일 연구원 CAMA 소속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공군의 미사일 성능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내열 테스트 소식을 전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기가 섭씨 1200도를 넘는 온도를 장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일 전면부를 비롯해 엔진과 다른 부분에도 포괄적인 내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매체는 이 정도의 고온은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마하 9가량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하는 상황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하 6의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 중인데 적중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에게는 압박이 갈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하 9의 공대공 미사일 확보에 성공한다면 B-21 폭격기를 포함한 미군 항공기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려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2025년 1월 19일 홍콩의 유력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보도되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리인 수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최대 1000킬로미터 이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방공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번 무기의 극초음속 비행을 재현하기 위해 아크가열 풍동 같은 고가의 시설을 활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마치 화성 착륙선이 대기권에 돌입할 때 견뎌야 하는 수천 도의 열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 미사일이 견디는 열보다 훨씬 높아야 하며 그만큼 개발 단가도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대기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과 기체 구조 파손 위험을 충분히 극복했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한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의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개발 비화 중 하나가 과거 미국 유럽연합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귀환해 설계를 가속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중국 본토에 설치된 아크가열 풍동은 1세대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형이었는데 이들이 외국에서의 첨단 실험 기술과 노하우를 상당 부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익명의 한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구진들은 본래 우주 탐사선의 착륙 기술을 연구하던 그룹과 협업하면서 극초음속 공기역학 모델을 발전시켰고 이를 미사일 형태로 전환할 때 여러 획기적인 소재와 냉각 기술을 접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선두부에 열을 빠르게 식히는 공기 흡입 냉각 기술과 몸체 전체를 세라믹 기반 복합 소재로 감싸는 이중 구조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합 소재와 냉각 시스템의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쌌고 실패 시 위험성이 엄청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프로젝트 초창기인 2021년부터 무제한 예산에 가까운 지원을 제공했고 연구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중국이 단기간에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짧은 기간, 막대한 자본, 그리고 해외에서 축적된 인재들의 수용한 것 등 이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비공개 개발센터에서는 단순히 연구 데이터만 축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폭발 실험과 다중타깃 추적 실험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흔히 미사일 연구에서는 모급 단계에서 여러 오류를 점검하고 이후 기체를 축소해 부분적 풍동 시험을 진행하는데 중국은 초기부터
실물 크기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크가열 풍동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번의 변형 설계를 거쳐 지금의 테스트까지 끌고 왔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빅샷을 들고 나온 중국의 행보는 이미 전략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앞세워 진행하려던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공중 우위 확보 작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나토를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도 극초음속 요격 기술을 서둘러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소개한 내용만 보면 또 어떤 일부 시청자분들은 중국을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저는 딱히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지성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번 주제는 한반도 주변국에서 전략무기가 개발되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대응 체제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전 배치 단계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또 예전에 중국이 자주 했던 것처럼 자신들만 인정하는 뻥스펙만으로 전 세계를 속이는 짓거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장은 한국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이를 실전에 배치한다면 공중 우위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 미국을 대상으로 모든 군사 목표를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 눈을 옆으로 조금만 돌리면 바로 한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극초음속 무기에 노출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 내부 연구소의 미공개 정보에 따르면 실제 이 미사일의 극초음속 시험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 서부 사막지대에 세워진 극비 실험 센터에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것이 개량형 아크가열 풍동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고성능의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국의 풍동 실험장이 화성 탐사선 개발 때만 쓰는 수준으로 추측해왔는데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보다 한 단계 진화된 열플라즈마 테스트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약 3년간 연구진이 밤낮 없이 기거하며 데이터 확보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연구진 중 일부는 과거 미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결과 중국은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전 세계에 꺼내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 그리고 여러 동맹국들의 핵심 전력기가 이 미사일에 노출된다는 점만으로도 중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둔 나라들에게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협됩니다. B-21은 스텔스 능력과 장거리 침투력을 극대화해 적진을 몰래 파고드는 전략 자산인데 속도와 사거리가 압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기존 방공망을 피하는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나 전투기가 어떻게 레이더에 잡히냐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스텔스기도 레이더에 잡힙니다. 다만 오랫동안 탐지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전통적인 고주파 레이더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기체는 저주파 대역 레이더를 활용하면 탐지가 가능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동 레이더와 혼합해 사용하면 전파를 방출하지 않고 주변 환경의 전파 신호가 스텔스 기체에 반사된 것을 감지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정찰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신호를 분석해 삼각 측량 방식으로 탐지 정밀도를 높입니다. 또 엔진에 열 신호를 포착하는 적외선 탐지는 근거리에서 효과적이며 양자 얽힘을 활용하는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 설계와 전파 흡수 소재를 무력화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기체가 전자 신호를 방출할 때 이를 추적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현대전장에서는 이러한 탐지 기술들로 인해 스텔스라고 만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국의 극초음속
극초음속 무기가 개발되면서 이런 탐지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이론상 스텔스기도 격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는 압도적 사거리, 초고속 비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대공 위협이라는 강점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중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부 유도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장거리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나 중간에 항공기에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추적해야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빨리 날아가다 보니 발사 후부터 목표와 충돌하기까지 그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 기체가 회피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이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비교적 긴 교전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쏘고 나면 끝에 가깝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 상대에게 방어할 시간조차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되면 발사된 순간을 기점으로 1분 30초 안에 한국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격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탐지하고 요격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까지 수십 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100% 요격되지 않기 때문에 방공 미사일도 여러 발 쏴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이 여러 발 날아온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중국은 이 미사일을 젠16 전투기 같은 주력 전투기에 탑재하여 장거리 임무까지 가능하도록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기존의 작전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조차도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 역시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연구 중인 극초음속 요격체, 레이저 무기, 전자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아직 실전 단계로 완벽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도 완전한 방공 요격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공군은 냉전 시절부터 이어온 장거리 폭격, 적 핵심 지점 타격, 빠른 이탈이라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빠르다 보니 조기 경보 시스템에 포착되더라도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게다가 미사일이 변칙적인 궤도를 그릴 수도 있어 요격 자체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요격 이론조차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공중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성공했다고 알려진 이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로 인해 누가 먼저 극초음속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공중 우위의 균형추가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1일 신형 초음속 미사일 영상입니다. 과거 처음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영내 안정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국가는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더 만들면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진과 방산기업들은 주변국들의 외압을 견뎌내며 마침내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빠르며 더욱 멀리 날아가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이미 보유 중인 초음속 무기가 있음에도 새 무기 체계를 꾸준히 추진해가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초음속 미사일 김치 야운트는 전장 6m, 무게 1.5톤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마하 3 이상 속도로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날아가 적 함대를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형급 이상의 항공기나 대형 함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FA-50 경전투기에는 탑재 중량 한계 문제로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여러 방산 기업들이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멀리 가는 신형 초음속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FA-50 같은 경전투기 플랫폼에서도 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영내 전력 균형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이미 해군과 공군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낸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거래처라 생각했던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를 손쉽게 도입할 길이 열리는 셈이고 그만큼 영내 세력 판도도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각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 안정을 저해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은근히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은 공대함뿐 아니라 공대지 역할로도 전환할 수 있게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게다가 일부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함정 발사형 버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기 한 기종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 추가로 개발하는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개발 핵심은 역시 램제트 엔진입니다. 공기 흡입 후 연소를 통해 고속 추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고체 엔진보다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이 램제트 엔진이 업그레이드되면 미사일 전장은 5m를 약간 넘게 되고 직경은 약 400mm입니다. 또 무게도 1톤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추력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한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보다 약 20에서 25% 정도 축소되고 경량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작아졌다고 위력도 같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게와 부피가 가벼워지고 작아진 만큼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아 오히려 사거리와 속도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유도부에는 트리플 시커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스템은 레이더 시커, 적외선 시커, 영상 시커를 통합해 적 재민과 열 신호 교란에도 굴하지 않고 정확히 목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계속되면 사실상 적 함정이나 전차, 지휘 시설 등을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공격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로의 기술 수출과 이로 인한 외교적 충돌입니다. 이미 일부 주변국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영내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며 반발 조짐을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같은 초음속 무기 선도국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의 시장 지분을 빼앗을 것을 우려하며 과거 KF-X 개발 때처럼 부품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이용한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과거에도 K9 자주포가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일부 국가가 가격 질서 교란을 운운하며 견제한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초음속 미사일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서 한국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화하지 못하면 여러 형태의 압박이나 갑질을 당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새 초음속 미사일은 길이 최대 6m 미만의 무게 1톤 수준 그리고 마하사 이상의 속도라고 전망합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화제 탑재량을 줄이는 대신 공기 중 산소를 활용해 더 효율적인 연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소형화가 가능한 것인데요.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실시간 표적 재지정 능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발사 후 목표가 바뀌더라도 중간 비행 단계에서 새로운 좌표를 받아 적 함대나 지휘센터 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재되는 트리플 시커는 레이더 탐지와 적외선 열신호, 영상 기반 식별을 병행해 극단적인 재밍 상황에도 끈질기게 목표를 찾아갑니다. 또 미사일의 소형화 덕분에 중소형 함정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기존 수직 발사대뿐만 아니라 모듈형 발사대까지 운영도 가능한데요. 만약 이 부분까지 실현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단순히 미사일 보유를 넘어 멀티플랫폼 초음속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주변 강대국 해군과도 맞먹는 수준의 비대칭적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시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FA-50을 비롯해 KF-21이 본격 수출 단계에 돌입한다면 그와 함께 패키지로 초음속 미사일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해군의 확장의 내심 불안해하고 있으며 즉시 전력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경전투기 플러스 초음속 미사일 콤보를 제시하면 상호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 갈등의 악화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빚는 국가들이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국 함정 배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극초음속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에 한국이 독자 기술력으로 미사일을 수출하면 자국 무기 판매 기회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KF-21 개발 때도 미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핵심 부품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여러 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스텔스 코팅 기술, 램제트 엔진 소재 등 첨단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이미 상당수 기술은 국내에서 독자화 또는 대체 가능 수준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등 우방국 일부는 이러한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미국 무기 제조사와의 경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가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무기력 강화가 미국의 패권 경쟁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중국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이해관계 덕분에 한국의 초음속 무기가 미국의 방산 시장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아닌 동맹의 역량 강화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 중동,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초음속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로의 발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이미 마하8 이상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극초음속 무기 보유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새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무기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사력 증강,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무기 수출 산업의 지속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 어떤 압박을 가하든 한국이 이미 초음속 무기 시장에 문을 두드린 이상 이 흐름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술 성과가 쌓이고 글로벌 시장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산 초음속 무기라는 브랜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